미국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 부진과 금융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리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롯데그룹의 아시아 시장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베트남에 문을 연 롯데몰이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담은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모든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베트남이 롯데그룹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롯데가 선택한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오늘 베트남 최대 규모의 롯데몰 개장식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은 동남아 지역이 롯데의 핵심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베트남 현지에서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축구장 50개 크기, 베트남 최대 규모 쇼핑몰입니다. 부지 개발에 착수한 지 7년 만에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이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2016년부터 부지 개발이 착수하여 6억 4,300만 달러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롯데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행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롯데그룹은 이런 프로젝트를 향후 5년 내 2개 더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1조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잠재 성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시장은 인구만 7억 명, 풍부한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마다 5%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 1996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이래 백화점과 마트, 호텔, 시네마 등 총 19개 계열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철수 이후엔 해외 사업 전략을 아예 동남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치민시티라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든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으로 유통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최근 경영 보폭을 넓히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도 동행했는데 동남아 등 해외 사업 확대에 있어 신상무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의 정책 금리 차, 여기에 가계부채와 물가까지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 부진과 금융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김채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의 고삐를 다시 당겼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인 현 기준금리 수준을 앞으로 1년 이상 이어갈 것을 예고하면서입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금리 차이가 늘어나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되면 간신히 회복하고 있는 국내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폭주하는 가계부채가 부담입니다. 또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정 수준 환율이 많이 뛰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레벨에서의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환율의 불안 요인들을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사실상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한은은 우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공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금리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빨랐던 지난 2년간의 금리 인상. 올 초까지만 해도 물가만 잡히면 금리도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저금리로의 복귀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탈세계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모든 물가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인구 구조 변화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이란 게 자본연 분석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제1목표가 물가 안정인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금리를 낮추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급속히 불어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이자 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20%에 육박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계 소비가 둔화세가 이제 심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둔화에 따른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 가계뿐만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율은 올해 40%를 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맡은 아티프 미안 교수도 한국이 2015년 이후 부채를 통해 수요를 늘리곤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부채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도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신속히 시중은행의 장기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 대출 상품 공급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대응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It's my humble wish that Hyundai Hopon will continues to breathe life into the precious lives of the young cancer patients, because they are the heroes and the heroines of our future. 현대차가 만든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이 출시되면서 그 성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자동차를 만든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네, 호모모토스 정재용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큰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N시리즈 전기차 아이오닉5N입니다. 아이오닉5N은 N 브랜드에 걸맞게 외관부터 변했습니다. 전고는 기존 아이오닉5보다 20mm가량 낮지만 전폭과 전장이 늘었습니다. N 전용 범퍼 등 차별화된 디자인과 21인치 타이어로 달리고 싶은 차량으로 꾸몄습니다.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은 N그린 부스트를 비롯해 각종 버튼이 달려있어 마치 게임 컨트롤러를 연상케 합니다. 차량은 현대차 전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은 609마력,
엔그린 부스트를 활성화하면 650마력에 달합니다.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데 100km/h의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3.4초입니다. 가격이 2억 원에 육박하는 포르쉐 타이칸 GTS의 최고 출력 598마력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5N의 장점은 속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N이 단순히 고출력 자동차가 아니라 고성능 자동차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만 빠른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량에는 운전의 재미를 더한 고성능 특화 기능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애니시프트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8단 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연기관 특유의 변속을 가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소리마저 슈퍼카를 그대로 전기차에 이식한 느낌입니다. 심심한 전기차 운전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차는 2년 넘게 가상 배기음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기술이 N-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제트기 소리를 비롯해 내연기관 배기음까지 흉내내는데 제법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 전륜과 후륜의 토크를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N토크 디스트리뷰션도 인상적입니다. 즉, 코너링 감각도 운전자가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오닉 5N의 가격은 옵션을 감안하면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재미에 초점을 맞췄기에 대량 판매를 염두한 차량은 아닙니다. BMW의 M 시리즈, 벤츠의 AMG처럼 전기차에서도 소비자에게 또 하나의 옵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를 내놓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운전의 재미를 주는 고성능 라인업이 필수입니다. 현대차는 후속 모델로 아이오닉 6N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HD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사람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무인 건설 장비를 내놨습니다. 이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인데 벌써부터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현장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인 불도저가 알아서 움직이더니 땅을 밀어 평평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센서로 감지해 스스로 멈추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방식으로 수천 개의 전문가 작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만든 결과입니다.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만든 이 AI 무인 건설 장비의 작업량은 20년 차에서 30년 차 베테랑 작업자 수준입니다. 무인 도저가 해결하기 어려운 작업 상황은 숙련된 작업자나 관리자가 직접 조종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정밀한 제어와 통신 기술입니다. 제가 직접 조종해 보겠습니다. 게임하는 것처럼 화면을 보면서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앞서 실험에선 8,500km 떨어진 거리에서의 원격 조종에 성공했습니다. 틸트 로테이터를 장착해 사람의 관절 움직임처럼 다양한 각도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이 장비들이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전 해체나 고산지대 같은 특수 작업 환경에서 유용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현장 투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옴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옴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역시 실증 사업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동욱 사장은 AI 내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표는 어느 작업이나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노동 집약적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전 세계 무인 건설 장비 시장 규모는 해마다 11% 성장해 오는 2026년 2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에선 이 기술과 관련된 규격이나 면허 같은 제도가 아직 없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살얼음판 걷는 코스피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 장중에 2,500선이 깨졌죠. 가까스로 2,500선을 회복하며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500선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실제로 이날 코스피 전체 종목 중 약 64%에 달하는 59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고금리를 이어갈 것이란 매파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상밴드 하단으로는 2,440에서 2,450포인트를 제시하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단기적인 금리 부담과 미국의 셧다운 이슈 등으로 지금 주가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9월 수출액 잠정치가 좋아 지수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계가 들썩인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낙연 활짝, 이재명 훌쩍입니다.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동신건설은 오늘 21.3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외에도 이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에이텍과 토탈소프트 모두 10%대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선알미늄과 우선주인 남선알미우는 오늘 5에서 13%대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증권가에선 이번 결과로 당권이 이 전 총리 측으로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대개 정치인과 연관성도 불분명하고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슈죠. 마지막은 따따블 나도 응원할게입니다. 오늘로 4시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일반 투자자 청약이 끝났는데요. 청약 첫날에만 증거금 3조 5천억 원이 몰리면서 따따블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덩달아 들썩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날보다 1.59% 오른 16만 6,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SPG, 이렌시스, SBB테크 등도 두산 로보틱스 IPO 흥행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향후 따따블까지 성공하면 로봇주 강세가 쭉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는 26,000원으로 다음 달 5일 올해 첫 따따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내년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모든 업무가 일시에 중단됩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House Republicans have less than 10 days to figure this out. 미국의 2024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내년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미국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의 반대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강경파와의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강경파의 동의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지난 2018년 12월 무려 35일 동안 이어진 트럼프 정부 셧다운 당시 15% 넘게 급락했고 2013년 10월 16일간 이어진 오바마 정부 셧다운 때도 고점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매출의 20% 이상이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방산, 헬스케어 업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 시중 유동성도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 외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줍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무순위 청약이라도 자격 요건이 다르고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도 달라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더샵 하남 에디피스.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약 4만 명가량이 몰렸습니다. 당첨만 되면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청약 자격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최근 무순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아파트 줍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실시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100대 1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단지만 16곳에 달합니다. 3년 전에 분양한 14,000여 가구 중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곳들이 입주장에 대거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넣었다고 무조건 당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이나 계약 포기 물량을 말하는 사후 접수의 경우 성년이라면 거주 요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해 다시 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은 무주택자인데다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6월 93만 명이 몰려 눈길을 끈 흑석 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 사후 접수 계약 취소 주택 각각 한 건이었는데 두 건의 경쟁률 차이는 8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인기가 높아질수록 해당 시장 양극화는 더욱 커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높은 경쟁률은 일반 청약과 같은 맥락에서 양극화의 양상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거나 지역 인프라 등이 충분치 못한 지역들은 무순위 청약이더라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무순위 아파트일 뿐 나홀로 단지나 분양 가격이 비쌌던 곳은 무작정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 중인 신약 개발 기업 비보존제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국내 승인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품목 허가 방식 변경과 관련해 장부한 비보존제약 대표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식약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 식약처에서 이런 최초로 나온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전성, 또 유의성 이런 것들을 검증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식약처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패스트트랙보다는 좀 더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증명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좀 안내를 해주셨고 비마약성 진통제의 국내 임상 3상까지 끝낸 비보존제약은 품목 허가를 위해 심사기간이 30일가량 빠른 신속심사를 지난 5월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3달 뒤 사전검토로 방식을 바꾸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품목 허가 차질 가능성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미 올해 초 임상 3상 결과에서 진통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한 만큼 국내 첫 품목 허가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그만큼 급격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임상 3상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 내년 정도 되면 품목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목 허가를 추진하는 비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국내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그 대형 제약 회사들과 이렇게 저렇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도 내부에서 그 라이센스 아웃 기간이 끝난다면 아마 자사 생산 내지는 판매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선 약물 중독 치료제와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물 중독 치료제의 경우 지난달 임상일상 투약을 완료했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는 비임상 단계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비마약성 진통제부터 약물 중독,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까지 중추신경계 전문제약사 도약이 장기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